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세별 씨 그리고 전혜원 씨가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2015년 7월에 출간이 됐는데 출간 당시부터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책이죠. 에세이 부문에서 2주 동안 탑 20 안에 계속 머물렀던 책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에 개정판이 나왔죠. 아마도 같은 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김세별 씨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을 했었죠. 이후에 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니까 출판사에서 서둘러서 개정판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저자는 특수 청소를 하는 분이죠. 이 특수 청소라는 거 설명을 하자면 고인이 남긴 흔적을 치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현장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 흔적을 치우고 유품을 정리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일, 이게 특수 청소라는 거죠. 자, 특수 청소를 하는 분이 쓴 책, 저한테는 이 책이 두 번째입니다. 아, 처음 읽었던 책이 죽은 자의 집 청소,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하고 색깔이 무척이나 비슷하죠. 죽은 자의 집 청소는 시인이 되려고 했던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상당히 절제돼 있고 꾹꾹 눌러 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그냥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독하게 한 방 맞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땐 다짐을 하고 읽었어요. 감정이입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애쓰면서 읽었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가슴에 아련한, 좀 아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간단하게 책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해오겠습니다. 두 분이죠. 김세별 씨. 이분이 TV에 출연했던 분입니다. 김세별. 이름이 상당히 중성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전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특수 청소를 했어요. 이 특수 청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례 지도사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저자가 전애원 씨죠. 2014년부터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특수 청소를 김세별 씨하고 같은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한 거죠. 자, 이분들은 항상 죽음을 접합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죠. 고독사, 자살, 강력 사건의 현장, 네, 이런 곳을 항상 접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 책에도 수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31편의 에세이가 이 책에 실려 있고요. 대부분이 죽음의 현장에서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쓴 내용입니다. 다들 가슴이 아프죠. 네, 진짜 가슴이 아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 멀리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옆집에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특히 고독사와 자살,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자살을 하거나 혹은 혼자서 병사를 해버리면 우린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나야 그때서야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죽음들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쵸? 왜 우리 "저기 사람이 온다." 네, 이 한마디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실은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라서 그렇다. 네, 그런 내용인데, 근데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한 현장이잖아요. 네,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책도 그렇게 썼습니다.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도 않고요. 일부러 자극을 하려고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어, 본 대로 들은 대로 덤덤하게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을 이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글자들이 무척이나 객관적일 때 우린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몰입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현장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도 무척 무덤덤하게 써내려가는데 저한테는 감정이입이 상당히 됐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 할머니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이 아들과 딸이 평소에 "같이 삽시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권했다고 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불편해서 싫다." 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당신이 불편해서 싫다, 내가 불편해서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 말이 참 어다르고 아다르고, 그런데 너희가 불편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불편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불편해서 싫다라고 말을 했던 거. 이건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반지하 단칸방을 하나 구해서 혼자 사시게 됩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평소에 하시던 일이 참 단조로워요. 햇볕이 따뜻한 날 대문 밖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햇볕을 쬐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계신다고 해요. 이게 일상이었던 거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쉬고, 해가 뜨면 밖에 나와서 온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정말 단조롭죠. 네.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살았으면 일상이 이것보다는 다채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손자, 손녀가 있다면 재롱도 보고 애들 돌보면서 좀 더 다채롭게 지낼 수 있었겠죠? 이 대목에서 왜 이 할머니는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심지어는 이 책을 덮을 때까지도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할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는 얼마나 자주 만졌던지 손때가 누렇게 묻은 낡은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매로 보여요.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아들과 딸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한 장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족 생각 날 때마다 이 사진을 봤던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외로웠던 거겠죠. 근데 왜 엄마 같이 삽시다 라고 아들이나 딸이 제안했을 때 거절했을까? 네, 왜 반지하 월세방을 구해서 혼자 살기로 했을까? 이 답이 이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저자는 담담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혼자 살기로 했을까? 이건 독자들이 알아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해요. 자,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할머니는 이 집에서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자살은 아니었고요. 저혈당 쇼크사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뭐 좀 있다가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했으니 집 주인의 입장에선 이 집을 청소를 해야 됐던 거겠죠. 그래서 저자를 불러다가 청소를 시킨 겁니다. 저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 주인 할아버지가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직후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이도 많으니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죠. 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이고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누가 알았나, 점점점. 네, 이런 한탄을 할아버지가 이 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이렇게 자기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선 자기 죽을 자리가 남의 집이었던 거죠.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었던 거죠. 그게 또 미안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느냐 라고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할머니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무척이나 싫은 분인 것 같습니다. 무척 착한 분이다. 네,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죠. 아, 자살하기 전에 아, 분리수거를 해놓고 죽은 사람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죽은 현장을 뒷정리를 수습을 해야 될 테니 그게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폐를 조금이라도 덜 끼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참 착한 사람인 거죠. 이 할머니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기 너무 싫으셨던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볼 점이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대상은 남이죠. 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가족끼리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같이 삽시다 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너 불편해서 안 된다. 너한테 패 끼치기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싫다. 네, 내가 불편해서 싫다. 이 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마치 자식들이 불효자인 듯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싫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뭐 나름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기로 결정한 그 배경을 우린 모르니까요. 저자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책에 안 썼고, 그래서 독자들은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이 마당에 자식들이 잘못했네, 네, 이렇게 책망할 수도 없는 거죠. 자식들도 분명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우린 이미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이 책의 다른 글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 형태만 남아있는 무적 부패가 진행된 시체 경우라도 이게 자기 자식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시체를 끌어안고 부모는 운다는 거죠. 뺨을 부비면서 운다는 거죠. 자식은 이렇게 못하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품에 안는다라는 겁니다. 자식은 못해요. 내리사랑만 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내리사랑만 진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 사랑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사연도 내리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모든 말해지지 않은 이유들을 다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분들은 평소에도 외롭겠죠? 근데 죽음의 순간엔 정말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죽음이 대부분 다 외롭게 혼자서 죽는 죽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에 한 명에게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난 행운이다. 네, 이게 고독사, 자살, 이런 거 말고도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드문 일이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임종을 지키겠다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깜빡 조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죽을 땐 누구나 외롭다라는 말이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대부분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외롭게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생은 참 더덥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미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언제 갈 줄 알고 미루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큰 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수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상조회사를 광고하는 내용을 TV를 통해서 보기 시작한 거, 이거 최근 일이죠. 왜냐면 우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젠 이게 TV 광고에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 광고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음을 미리 좀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TV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인 거죠. 상조 회사 없인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이젠 너무나 불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수 청소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기한테 제발 좀 소금 좀 던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소금 뿌리잖아요. 재수없는 일 생기면. 어, 사람들이 특수청소하는 분들 집 앞을 지나가고 옆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소금을 뿌리나 봐요. 재수없다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냄새 나는 현장이잖아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우글우글 한다고 하잖아요. 여긴 누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가족의 죽음의 현장은 진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혼자 돌아가셨다면 혼자 돌아가시게 한 그 죄책감, 미안함,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유품을 정리하고 그걸 내 손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해서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소금 뿌리면 안 되는 거겠죠?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이곳에서 살던 고인을 오늘 천국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네, 본인의 직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덕분에 고인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분들 희망대로 특수청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